네, 자, 전산세무 2급 2017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지금 많은 회원분들이 세법이 얼마나 변경이 됐는지, 또 이번 2017년 70일내 시험의 적용 여부, 뭐 기타 등등 궁금한 사항이 아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보면 저 2017년 개정세법 적용된 뭐 개정판이 언제 나오는가, 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요 세법 개정된 부분, 요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보니까 제가 전화를 23일 날 해보니 아직 덜 된 것이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러다가 회원분들이 많은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앞당겨서 일단 프로그램은 아직 수정이 안 된 부분 이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중심으로 해서 개정세법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그 2월 시험이었죠. 18일 날 2월 18일 70회 시험은 그 공지사항이 떴었습니다. 세무사회에서 1월 20날 70회 전산세무기 시험 연도 적용 기준은 2016년 기준으로 합니다 해서 이렇게 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작년에도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 새로 연도가 바뀌면 새롭게 바뀐 세법이 적용됩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 2월 달에 시험이 작년까지는 없었거든요. 첫 시험이 4월이었는데 2월 달에 보다 보니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문제라든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2016년 요 세법을 2017년 2월 시험에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70일에는 어떻게 되느냐? 4월 9일이죠. 시험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개정세법을 적용한다고 그쪽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업데이트 2월 22일 날짜로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됐는데, 제가 이제 개정세법에 적용이 안 된 거를 몇 가지를 했더니 담당자가 받아 적더라고요. 어떤 게 안 됐습니까? 그러길래, 그래서 뭐 가산세 부분에서 세율이 이게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건 적용 안 됐다 쭉 설명하니까 자기네가 순순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진 부분 이렇게 전화가 오면 그걸 수합을 해서 그때마다 수시로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니까 좀 며칠 기다려 주시면 자기네가 이걸 정리를 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언제쯤 될 것 같냐 그랬더니 그거는 아직은 말할 수 없대요. 수시로 올리지 못하니까 일정 기간 수합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수정을 해서 올리겠다 그러고, 그리고 70일 내 시험은 이미 출제가 완료됐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과거에 제가 한 2, 3년치를 보니까 새롭게 개정된 세법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 시험, 어떻게 보면 이게 개정세법 첫 번째 시험인데 4월 시험이 아마 여기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고 뭐 거의 안 나왔던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출제가 돼도 하나 정도, 한 문제 정도 아마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100% 확답은 못하지만 출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근데 가족 인적공제 요거는 또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요. 자, 요 공지사항이 이렇게 2월 22일 날 버전 게시해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3월 초가 될지 3월 중순이 될지 추가 업데이트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소득세법하고 전산세무 2급에서는 소득세법하고 부가가치세법 이 개정된 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고, 전산세무 1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법인세법까지 법인조정 부분 개정된 것까지 다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소득세법은 이렇게 해서 한 6가지 정도가 일단 나왔어요. 뭐 종합소득세율 조정하는 거, 부양가족 기부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출산 입양 세액 공제 확대, 난임 시술비 의료비 세액 공제라든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대상 조정. 그래서 6가지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는 거는 요겁니다. 출산 입양 세액 공제 확대. 요게 이제 적용되지 않을까. 그 외에는 뭐 한 번쯤은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라든가 기부금 이런 거. 요거는 이론 시험에나 나올 만한 거고 실무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요. 자, 난임 시술비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출제된다면 그건 의료비 세액공제에 들어갈 거고요. 자, 이거 하나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세율 조정이라는 거는 2016년까지 우리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은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의 한 부분이죠. 자, 종합소득세율은 근로소득 포함해서 뭐 기타 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뭐 이런 금융소득까지 다 합쳐서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뭐 6%, 15, 그다음에 24, 1억 5천만 원 초과할 때 가장 많이 내는 게 38%. 이렇게 5단계였습니다. 근데 원래 개정된 게 야당에서 국회 야당에서 야, 고소득자들 세금 좀 내자 해서 40% 적용하는 거. 5억 원 초과하는 사람은 40%, 2%더 내는. 그러니까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많이 올리진 못하고 2% 정도 올리는 요거 하나 정도 추가로 신설된 겁니다. 다른 거는 없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실무시험에서는 여러분들 거의 뭐 이거는 출제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종합소득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아니고 6단계다.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특별한 뭐 요걸 또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은 우리가 종종 나오죠. 실무시험에.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이 세액공제 적용인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보통 나이가 만 20세 이하, 소득 요건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자, 이겁니다. 나이 제한 걸리고요. 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기부를 한 거. 뭐 부모님들 보면 교회 다니면서 절간에 가서 이렇게 기부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요거는 기존에 있던 겁니다. 있는 건데 이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만 20세 이하면 대부분이 뭐 고등학교 금방 졸업하는 나이니까 소득이 없겠죠. 그래서 만 20세 이하 요 나이 제한을 폐지한 겁니다. 소득은 똑같고요. 근데 만 20세 이하인데 얘가 알바를 열심히 뛰어가지고 자,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필요경비 공제가 70% 해주는데 자, 500만 원을 넘었으면 무조건 하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소득에 제한이 걸린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에 걸려서 기부금 공제 못 받았던 거는 이제는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건 없겠죠. 만 20세 이하 나이 요건 폐지돼서 기부금 공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인데요. 교육비. 자, 요즘 교육비 많이 든다고 원성이 자자하죠. 그러니까 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423페이지에 보면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 학교 뭐 이런 데 있는데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도 이거 몇 년 전에 도입됐죠. 방과 후 학교 수업 받는데 도서 구입비. 지금 이 전산에게도 방과 후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도서를 개인별로 구매를 하는데 그럴 때 도서 구입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실습하는 경우는 재료비, 급식비, 교과서대, 교복 구입비, 물론 한도는 50만 원 넘는 고가의 교복, 메이커 교복 사더라도 50만 원까지만.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체험학습비입니다. 학생 1인당 연 30만 원까지. 어떤 거냐면 학교에서 야영 수련 활동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수학여행. 지금까지 수학여행은 세액공제 안 됐었습니다. 자,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 학습비. 근데 수련 활동, 현장 체험, 수학여행 이거 다 하거든요. 물론 수학여행 뭐 안 가는 학년도 있지만. 근데 수학여행 하나만 해도 30만 원은 다 오버되죠. 요즘 보통 제주도 간다거나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학생들은 어디 가요? 자, 제주도 학생들은 서울로 옵니다. 야구 경기 보러 오러. 제가 그 처음 프로그램 만들었었는데 야구 경기가 없어요, 제주도는. 그래서 야구 경기 또는 그 공연 같은 데 있죠, 대학로에. 그래서 처음에는 반발하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았는데 수학여행 그 야구장이 풀어놨다고 어떻게 찾냐. 근데 애들이 버스 놓칠까 봐 다 나타나더라고요. 일단 지가 살려고 하면 다 오더라고. 그 다음에 대학로에 있는
이 뮤지컬이라든가 또는 공연, 연극 공연 굉장히 애들 반응이 좋아서 지금도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체험 같은 거 하는데 어쨌거나 보통 수학여행비는 뭐 40만 원대 가기 때문에 요즘 뭐 해외도 가고 자 30만 원까지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 요즘 학자금 대출 받는 사람들 많죠. 그 학자금 대출 받으면 원리금과 또 상환에 따른 지출한 것이 이 학자금도 일정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을 본인 것만 자 저기 세액공제 요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만. 자녀가 학자금 대출 받았다. 그럼 수업료 낸 거에 대한 교육비만 공제를 받을 뿐이고 학자금 상환에 따른 이자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본인에만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교육비 세액 공제가 자, 요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아마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이번 시험 안 나오면 다음 시험에는 한번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자, 이게 오늘 요 소득세 파트에서는 가장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출산 입양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자, 2년 전에는 요거 그냥 자녀로 다 통합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한 1, 2년부터 요게 다시 세 칸으로 나눠졌습니다. 자녀, 6세 이하, 출산 입양 다 따로따로입니다. 원래 인적 공제는 만 20세 이하 자녀인 경우에는 다 150만 원씩 해줍니다. 근데 인적 공제하고 나서 세액 공제가 더 커요. 이거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는 자녀는 15만 원이거든요. 6세 이하도 15만 원. 물론 세 번째는 30만 원 되지만 그 다음 출산 입양 30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게 2016년까지 법이었어요. 얼마 안 되네? 근데요, 우리 소득세 구간이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 자, 급여 총액에다가 근로소득 공제 기본적으로 좀 해주고요. 그리고 나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물론 이 중간에 뭐 공제해 줄 것들 기본적인 자, 소득 공제 해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를 포함해서 뭐 연금보험료라든가 건강보험료 이런 소득 공제 해주고 그리고 나서 빼고 나면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오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자, 요거를 곱하고 나면 자, 세액이 나옵니다. 요 세액에서 요거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에서 1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금액상으로는 크지만 세율을 해봐야 뭐 보통 근로자들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20몇 프로, 30% 이렇게 해주는데 왕창 70%를 뺀 상태에서 거기에서 15만 원이면 꽤 큰 거예요. 이거 만약에 못 받으면 요 금액은 고스란히 100%. 왜냐하면 세액공제 나와 있는 세액에서 여기서 세액공제를 해주면 이게 바로 납부할 산출세액이 되는 거거든요. 납부할세액.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15만 원, 30만 원 고스란히 공돈 생기는 겁니다. 100%. 그러니까 이거 꽤 큰 거예요. 자, 보통 20세 이하 자녀다 하면 무조건 다 동그라미 해주는 거예요. 자녀가 뭐 2명, 3명 있다. 그 다음에 6세 이하가 있다. 그러면 6세 이하가 1명이다. 걔는 안 돼요. 근데 6세 이하가 얘가 두 번째예요. 아니면 다 6세 이하다. 그럼 얘는 안 되지만 요거 됩니다. 근데 원래 태어난 애들, 그런 애들은 30만 원.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한다고 정부에서 난리도 아니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고 일본 짱 날까봐.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국세청은 어떻게 하면 세금 많이 걷어들이라는 집단입니다. 근데 할 수 없다. 이거 빼줘야 된다.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굉장히 미진합니다. 요거 몇십만 원 혜택 받는다고 애를 더 낳겠어요? 자, 그래도 어쨌거나 바뀐 건 뭐냐면 이거 30만 원. 두 번째 나도 30만 원. 세 번째 나도 30만 원. 자, 근데 첫째를 태어났을 때 출산 입양은 딱 한 해만 적용되는 거죠. 그 태어난 해. 30만 원. 또 둘째가 나도 30만 원인데 둘째 나면 50만 원. 세 번째가 그 집에 태어났다. 그 태어난 해는 출산 입양 딱 해서 70만 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막내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셋째가 태어났는데 얘는 미운 7살 첫째보다도
2배 이상, 2배 이상, 2배 반. 자, 세금 공제받으니 70만 원이면 진짜 텔레비전 하나 사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출산 입양 세액 공제 요거 아마 시험 나온다면 얘가 몇 번째인지 그거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3, 5, 7 이렇게 나갑니다.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자, 근데 여러분들이 금액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OX만 잘 체크하면 됩니다. 여기 누르면 OX 체크하게 돼 있죠. 그것만 표시하면 되고 금액은 여러분들은 뭐 몰라도 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사에 회계 담당자가 됐을 때 이 금액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시험에서는 OX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자, 기본 공제 대상 자녀.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기본 공제 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기본 공제 대상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에서 세액 공제한다. 자녀가 한 명이다. 우리가 여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15만 원. 아까 얘기했죠. 둘이다. 또 여기 그냥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러면 30만 원. 왜? 15만 원씩 2명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자녀가 있다. 얘는 30만 원에 그러니까 요 둘이 30만 원이죠. 그리고 얘는 얘 하나만 30만 원이에요. 셋째는 우대해 줍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얼마? 총 60만 원. 30만 원, 30만 원에서 자, 60만 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수가 4명이다. 그러면 30만 원, 15만 원씩 2명, 30만 원. 요거. 그 다음에 30만 원짜리가 둘이에요. 그러면 각각 30만 원. 그러면 얘가 60만 원. 그럼 다 합치면 9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4씩이나 과연 나올까 싶기도 한데. 자, 기본 자녀 세액 공제는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6세 이하입니다. 만입니다. 만 6세 이하.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 자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된 만 20세 이하 자녀 중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6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애가 8살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5살입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는 되는데 요 두 번째가 5살인데 과연 요게 될까? 안 되죠. 왜? 1명인 경우. 근데 얘가 6살이고 얘가 5살이에요. 그러면 얘는 안 되지만 둘째는 해주는 거예요. 만 6세 이하. 6세까지도 포함입니다. 자,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OX 체크할 때 요거 잘 보시고 지금까지 6세 이하 자녀 2명인 경우에는 뭐 출제가 된 적은 없는데 한 번쯤은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잘 하시고. 그래서 조금 예제를 몇 개를 한번 좀 해볼게요. 같이. 헷갈리니까. 자, 만 10세 자녀가 한 명이 있다. 그러면 이걸로 끝이에요. 6세가 없고 10세니까 뭐 출산 없는 거고. 자, 이번엔 2번 문제. 10세 자녀가 한 명 있고 그러면 얘는 15만 원. 여기 하나만 동그라미 15만 원만 공제받겠죠? 자녀 기본 공제. 그 다음에 6세가 이 밑에 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러면 6세가 한 명이죠. 공제 안 된다. 둘째부터 된다. 그 다음에 한 명일 경우는 6세 이하 공제가 안 되고. 자, 이번엔 세 번째 집입니다. 8세가 한 명 있어요. 그래도 자녀 공제는 되죠. 15만 원만 되고. 6세가 이 밑에 한 명 있어요. 되는데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돼요. 자, 0세가 이 밑에 끝 늦둥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자, 자녀 되고 6세 이하잖아요. 6세 이하 6세 이하가 지금 얘도 6세 이하고 얘는 두 번째 6세 이하에서 자녀에서가 아니고 6세 이하에서 두 번째니까 얘는 돼요. 그리고 올해 태어났잖아요. 출산 입양 돼요. 그럼 이 집안은 요 막내가 태어남으로써 얼마나 세금을 덜 내느냐. 우선 자녀 세액 공제. 자, 요거 15만 원, 15만 원, 그러면 30만 원이죠. 그 다음에 6세 이하 다자녀. 자, 요거 15만 원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30만 원 또 대조. 그 다음에 출산 입양 70만 원. 자, 자녀 세액공제, 요거 60만 원이네. 네, 30만 원이 아니고. 요 둘만 해도 30만 원, 얘는 30만 원, 셋째니까. 그럼 60만 원에, 그 다음에 요거 15만 원 되고요. 출산 입양이 셋째예요. 아까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이죠. 첫째가 출산한 한 해만. 둘째, 얘는 셋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70만 원 되니까 요게 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게 115만 원 돼 있는데 아까 30만 원 추가하면 145만 원. 이 집은 이 해에는 셋째가 태어난 해 140만 원을 환급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찢어지게 좋아하고 그러면서 누가 제일 얄밉게 보이느냐. 미운 7살, 6살 넘어선 7살, 8살.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개정된 세법은 미운 7살 법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부르는데 얘는 완전 집안에서 미움받는 거예요. 공제받을 게 하나도 없어. 맨날 둘째랑 싸우기나 하고. 셋째는 얼마나 이뻐. 세금도 많이 공제받고 얘네 둘 합쳐봐야 30만 원 공제받는데 나머지 이게 110 몇만 원이 공제받아요. 그러니까 셋째가 얼마나 이쁠까. 자, 그 다음 요거 한두 개 더 볼게요. 자, 6세 이하 자녀가 1명. 그럼 요거, 근데 1명일 경우는 요거 안 되죠. 근데 0세가 출산 입양했다. 그 다음에 6세 이하가 두 번째니까 6세 이하 요거 되죠. 얘는 원래 태어났으니까 출산 입양까지. 두 번째니까 얘는 50만 원짜리죠. 자, 이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거 다 표시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알아서 프로그램이 자동 계산해 줄 거예요. 자, 네 번째. 만 5세 자녀가 1명이에요. 근데 요거는 안 되죠. 첫 번째라서. 만 3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6세 이하가 해당이 되죠. 둘째니까. 자, 출산 입양은 안 되죠. 0세가 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자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자녀 6세 이하 되고 출산 입양도 됩니다. 세 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자녀 세액공제, 자, 요것도 15만 원, 15만 원, 60만 원이 되네요, 요거. 네, 잘못했네. 다자녀 15만 원 요거 되고요. 얘는 셋째니까 30만 원짜리잖아요. 15만 원, 15만 원짜리고. 요것도 15만 원, 요거 15만 원 됐고요. 출산 세 번째니까 357, 70만 원. 70만 원짜리. 해서, 자, 요거 되고요. 3등이네 한번 해볼까요? 동시에 3명 태어났습니다. 자, 출생한 연도. 지금은 뭐 아니죠. 걔를 다 커버렸으니까. 자녀, 셋. 출산 입양, 셋. 이렇게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대한이 건 어떻게 되느냐? 대한이 민국이 만세입니다. 자녀 되고 출산 입양 돼요. 그 다음에 민국이는 6세 이하가, 대한이는 6세 이하 기본 1명은 안 된다 그랬지만 민국인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요거 15만 원 돼요.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만세. 얘는 자녀 되고 6세 이하도 당연히 되고 출산 입양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요게 금액이 다 바뀝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 동그라미만 잘 표시하라는 거. 자, 3등인 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 대한 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신용카드 우리가 사용액 중에서 공제가 안 됐던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신차는 당연히 안 돼요, 지금도. 근데 중고차는 지금까지는 안 됐습니다. 중고차도. 왜냐하면 세액공제 받으려고 신용카드로 다 긁어버리니까. 근데 그 중에 구입금액의 10%는 원래부터 공제해 주겠다. 자, 중고차를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200만 원은 자, 요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가 아니고. 이거 세액공제 해버리면요, 다 환급 받아버려요. 다들 일부러 중고차 샀다가 또 팔아버리게요, 그러면. 그래서 요거 많이 해주면 샀다가 세액공제 받고 팔아버리니까 소득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연소득이 뭐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아까 2천만 원짜리 차, 중고 2천만 원도 뭐 비싼 거죠. 2천만 원짜리 10%면 200만 원. 그냥 인적공제 한 사람 150만 원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환급 받는데 큰 그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소득공제에서 중고차는 신용카드를 긁었을 때 신용카드 사용이, 물론 또 신용카드도 금액이 많으면 일정 범위 내에서만 되잖아요. 또 신용카드 사용에 그거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나마 10% 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거. 자, 이제 부가가치세법입니다. 소득세법은 아까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 그 자녀 세액공제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부가가치세법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이니까 이건 뭐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니까 개정된 게 아니고 그냥 연장만 된 거니까 그대로 좀 작년처럼 그냥 가면 됩니다. 그 다음 수입 부가가치 납부 예제도 적용성 확대 전산 세무 2급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업 양수자의 대리 납부 기한 연장 요거 됐는데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대상 확대 요것도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5번이 가산세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수치 가산세율 조정,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미발급 가산세 적용 범위 조정, 개인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가 세 가지가 요게 아마 바뀐 걸로 이번 4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면 6월 시험엔 반드시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요거 범위가 다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부가세법 제46조 항목인데요.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의 공제율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해서 2018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그냥 지금 전산회계 프로그램 경감공제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공제 19번입니다. 매출세액, 매입세액, 부가세 신고서, 매출세액, 매입세액, 그 밑에 경감공제세액 중에 19번 항목인데 여기 보면 이 작성요령 켜기 해가지고 딱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1000분의 13이니까 기타 사업자는 1.3, 숙박업 음식점업은 1000분의 26 이렇게 되겠죠. 요거 그냥 지금 현재 항목 그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 퍼센트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몰라 또 이론 시험에 또 골 때리게 나와버릴지는 모르겠는데 실무 시험에서는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전 거 201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연기된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가산세 부분입니다.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미발급, 가산세 요거 물렸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지연해서 발급하거나 또는 아예 발급을 안 했을 때 가산세를 했는데 그게 종전에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예를 들어서 예정신고기간 1, 2, 3월이다. 요 과세기간을 안 했다. 그러면 4월 달에 부가세 예정신고할 때 너네 내 가산세. 근데 좀 야박하다 싶으니까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으로 1, 2, 3월 안 했는데 4, 5, 6 확정신고기간 안에만 신고하면 그래 그거는 봐줄게. 그래서 적용 범위를 조금 넓혀줘서 숨 좀 트이게. 왜냐하면 3월 말 아차 바쁘다 보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월, 5월 신고하면 보통은 뭐 한 달 이내 신고를 기준으로도 합니다만은 자, 요거는 뭐 시험에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실무에 가면 이런 것들이 가산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하지만 자, 세 번째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 물론 개인도 법인이 개인이 자기 혼자 하는 법인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도 법인도 있지만 일반 개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국세청도 이제는 자동으로 갑니다. 국세청이라든가 또는 매입한 사람한테. 근데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요거를 조금 경감세율을 적용을 종료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가산세 이 왼쪽에 보면 가산세 누르면 오른쪽에 가산세 명세라고 이렇게 뜨죠. 그 중에서 전자세금 발급 명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연전송 좀 늦어버린 거예요. 기간을 넘겨버린 거. 근데 아예 미전송. 그러면 어느 게 중대한 범죄예요? 자, 미전송이 더 크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연전송은 법인은 5%, 0.5% 내라. 100만 원이면 얼마예요? 100이면 0.5. 100만 원이면 5천 원인가? 네, 얼마 안 되네. 근데 금액이 억 단위로 가면 좀 골치 아프죠. 개인 사업자는 법인보다는 규모가 작으니까 법인의 5분의 1, 0.1 내라. 자, 미전송은 그 2배, 더 괘씸하니까 1%, 100만 원이면 만 원. 근데 개인 사업자는 3천 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개정된 게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요. 지연전송 0.5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미전송 법인은 1% 그대로입니다. 변동 없어요. 개인 사업자 있죠, 요거. 야, 개인 사업자도 너네 안 돼, 이제부터. 안 봐줘. 자, 근데 제가 가서 봤더니 그대로 있습니다.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작성 방법. 요거 좀 수정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퍼센트까지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작성 방법 키면 여기에 보면 몇 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보시면 돼요. 굳이 만약에 이런 데는 금액 입력해서 엔터 치면 자동으로 100분의 1 이거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데 만약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 작성 방법 켜가지고 쭉 보면 몇 프로 나왔잖아요. 그거 보면서 법인은 얼마, 개인은 얼마인데 개인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개인도 마찬가지 법인처럼 똑같이 뭐 미전송이다 1% 여기 금액 계산기로 딱 눌러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가산세가 아까는 개인 사업자 너네 못 봐줘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는 조금 완화한 게 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아까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요거였는데 이번에 그 밑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있습니다. 관세 명세에. 자, 거기 보면 제출 불성실이 있고요. 지연제출. 얘는 일부러 속였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얘는 그냥 지연해서 제출한 거고. 자,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하는 경우. 아예 제출 안 했거나 또는 불성실. 요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가 1%였습니다. 2016년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00분의 1 딱 명시가 돼 있죠. 이거 0.5%로 반타작. 봐줄게 조금. 요즘 경기도 어려우니까 장사도 안 되고. 그러면 100분의 1인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100분의 0.5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면 1000분의 5라든가. 이거 안 바뀌었다고 이야기했더니 그쪽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은 거거든요. 세법 엄연히 개정이 됐는데 이걸 손을 안 봤어요. 아직도. 아니면 이번 시험에 아예 출제를 안 하려고 뺐는지.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지연, 1개월 이내입니다. 지연 제출하는 경우, 여기 지연 제출, 기존까지는 1000분의 5니까 0.5%라는 소리죠. 이게 0.3%로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0분의 3. 그래 0.3이 되죠. 1000분의 3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요거 두 개 다 아직 수정이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책 왜 안 나와요? 선생님 막 그러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게 나왔던 문제가 있으면 여기다 금액을 입력해서 엔터 치면 이게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안 바뀌어 버리니까 엉터리 금액이 나와 버려요. 그럼 이거 가지고 캡처를 받아서 다시 책에다가 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요게 바뀌어져야 바뀐 화면으로 입력을 하고 캡처를 받아서 그거를 제가 책에다 실어서 책이 출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세무 2급 책이 좀 인기 있는 책들을 보면 전부 다 2017년에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1월 달에 이미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책에는 아마 요게 지금 수정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K르 프로그램은 자기네가 마음대로 갖다 쓰면 저작권에 걸릴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거를 가지고 적용을 한 책들이 뭐 한 군데인가 뭐 로긴인가 어딘가 거기 봤는데 좀 인기가 있는 전산세무 2급 책을 보니
아직까지 책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작년에도 4월 달에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자, 가산세 지연 수치. 자, 뭐야? 네. 자, 이번에는 세금 계산, 아까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고, 이번에 세금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물건을 사놓고 세금 계산서를 지네가 챙겨서 받질 않은 거예요. 계산서 빨리 끊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지연수치 가산세 1%에서 이것도 반 줄여줬습니다. 가산세를. 그래서 가산세 명세에 보면 뭐 사업자 미등록 밑에 세금 계산서에 있는데 요거는 발급, 수치는 반대죠. 발급은 지네가 매출할 때 끊어주는 거고 이거는 받는 겁니다. 거꾸로. 받는 건데 지연 수치인 경우에 100분의 1인데 100분의 0.5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요것도 지금 아직 수정이 안 돼 있습니다. K를. 요것도 저 세무사에 제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요거 수정 빨리 하시라고. 자, 요거까지 해서 다 수정이 돼야만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요 퍼센트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저 이것까지 저도 잘 못 외웁니다, 이거. 여기 있는데 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 있는데. 아, 이번에 세법이 이렇게 해서 가산세 부분 지연 수치할 때 벌금 좀 적게 물리는구나. 이 정도만 하고 프로그램 딱 가서 확인하고 말죠. 그래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 나오니까. 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자, 가산세 부분이 이번에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하도 논란이 많아서 2017년 개정된 게 4월 달에 만약에 뭐 출제가 어쩌다 하나 아니면 아예 안 나온다 그러면 2016년도 개정된 것 중에 이번 2017년 4월 달에 좀 출제가 좀 복잡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안 그러면 난이도가 너무 쉬우니까 2016년도 개정된 것 중에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뭐 333만 3,300원에서 500만 원 이하 나와서 작년에 막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혼란이 있었는데 자, 요런 식으로 한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작년 거 하나 여기 추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근로소득만 다시 말해서 기타 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퍼센트 따지지 마세요. 그냥 500만 원 이하면 그냥 무조건 하고 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근데 500만 원에서 넘어서는 순간에 부양가족 대상, 공제 대상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자녀 그런 경우 또 와이프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을 경우 이것만이 있으면 문제는 없는데 다른 게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2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기타 소득이 100만 원 있다고 나오거나 아니면 기타 소득이 뭐 한 250만 원 있다거나 아니면 근로소득에 플러스 기타 소득이 100만 원 있는데 사업소득이 180만 원 있어요.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지죠. 이 사람 인적공제 대상자 150만 원 혜택 받는 거. 그러니까 소득 공제죠. 소득에서 150만 원 까주는 거 해당이 될까 안 될까? 언뜻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0만 원 이상이면 다 안 된다. 기타 소득이나 사업소득 100만 원 이상이 됐네. 필요 경비를 빼주고 계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씩 볼게요. 근로소득 200만 원 있다 그랬죠, 아까. 근로소득을 벌어오려면 왔다 갔다 출퇴근에 점심값에 하면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한 70% 잡아주도록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200만 원 곱하기 70% 빼면 140만 원. 이거 필요경비 요 140만 원을 빼고 나면 200만 원에서 140만 원, 60만 원만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 다음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일회성 강의를 나간다거나 딱 한 번 받는 그런 경우. 자, 100만 원이 있어요. 자, 기타 소득은 경비를 더 뗍니다. 80%. 제가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7, 8, 9. 자, 필요 경비를 80% 떼줘요. 저도 뭐 게임 중독 그 예방 교육 할 때 비행기 타고 갈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서울에서 부산 와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왔다 갔다 KTX 경비니 뭐니 필요 경비를 조금 더 떼줍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80% 80만 원을 빼주면 20만 원 남습니다. 그러면
요 필요 경비를 뺀 소득이 아직까지는 80만 원이에요. 아직까지는 공제 대상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 소득이 180만 원 있어요. 조그마한 뭐 1인 가게 뭐 조그마한 거 하나 해요. 자, 사업 소득은 경비가 90%를 잡아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업 소득은 말 그대로 잘 되면 규모가 커지잖아요. 근데 장부를 작성하고 막 그러는 게 1인 기업이야. 그런 경우에 금액이 커지니까 좀 더 빼주자 해서 90%까지. 그럼 180만 원에 90% 하면 162만 원 빼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는 과세 대상 금액은 18만 원입니다. 이것까지 다 합치면 얼마예요? 98만 원, 100만 원 안 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요거는 그러니까 필요경비 정도는 요건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야 요 금액 계산을 하죠. 이렇게 세 개가 나오진 않고 어느 거 하나 정도 끼워 놓을 거예요, 아마. 자, 소득별 필요경비 요거는 조금 외우기 쉽게 근로소득은 70%, 기타소득 80%, 사업소득 90%, 퇴직소득은 100%입니다. 전액.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초과한 금액만 봅니다. 요즘은 뭐 하도 탄핵 그러니까 근해 사퇴 이렇게 하는데 앞글자 따면 해는 아니고요. 근기 사퇴 7, 8, 9, 100. 퇴직소득은 전액 필요경비를 빼준다는 게 아니고 퇴직소득은 100%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거 100% 필요경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제로라는 소리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퇴직소득이 200만 원이다. 그해 뭐 퇴직 뭐 1년에 한 번 퇴직하지는 않겠지만 200만 원 그건 다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기 사퇴 요 순으로 가서 70%, 80%, 90% 얘는 빵. 그 다음에 은행에서 정기예금 들었는데 정기예금이 이자가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2천만 원 넘는 금액. 자, 초과 금액은 금융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으로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100만 원 요 기준에 적용이 되면 소득공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자,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번 요 세법 개정된 거 인강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여기 답변을 달 테니까 요거 보시고 질문을 국어는 하지 말아 주세요. 최근 기출문제 지난번 지금 현재 인강이 실려 있는 거 66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7회부터 70회 요거 그때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뭐 며칠 고생하면 되는데 전산회계 1급이나 2급은 그때 그냥 바로 인강 찍어서 올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다음에도 1년 지나도 변경되는 게 없거든요. 기업회계 기준이 대폭 바뀌지 않는 이상. 근데 전산세무 2급은 요거 그때마다 요번에 70회도 시험 봤지만 70회 딱 찍었다. 프로그램 바뀌고 세법 바뀌면서 프로그램 바뀌면 다시 또 찍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통 한 4월 달에 항상 찍습니다. 지난 1년 거. 요거는 개정세법으로 해서 강의를 찍을 거고요. 개정세법이 적용된 K-랩 프로그램. 아까 프로그램 보시니까 아시지만 100분의 뭐 1, 요거 수정 안 된 것들이 서너 개 있었잖아요. 요게 바뀌고 나서 제가 직접 입력을 하고 그 화면 캡처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요거 촬영을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과거 기출문제. 이 이전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찾아보니까 몇 개는 있어요. 지금 개정세법 적용되는 게 해당되는 게 몇 회분이 나오던데 세법 개정 기준으로 부분 촬영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것만 그것만 제가 그러면 아마 갑자기 사람의 인물이 확 바뀔 거예요. 머리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그것만 그 부분 집어넣겠습니다. 안 그러면 앞에 거 다시 또 재촬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무사의 과거 기출문제 정답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세무사에서 다운받았을 때 세무사회는 그거 고쳐주면 좋은데 안 고쳐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 옛날 거 한 2년 전 거, 3년 전 거 찍어가지고 올린 거 그 정답이랑 세무사회 기출문제 정답을 봤더니 틀려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2017년 기준으로 과거 거를 2년 전, 3년 전 거를 다 소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무사회 기출문제 정답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 미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교재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이 출판 인쇄를 모르시니까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책을 편집해 가지고 그 편집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화면 바뀐 거 다 집어넣고 오타 수정하고 세법 바뀐 거 이론도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게 한 5일 정도 걸려요. 좀 서두르면 다른 일 안 하면 빠르면 3일, 늦어도 5일 정도 걸리고 중간에 일요일 있을 수도 있고 인쇄 요거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제본 또 이틀 또 중간에 휴무일 있고 그래서 5일 정도. 그래서 편집하고 인쇄하는 데는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제가 요거 수정 작업을 하는데 요거 한 일주일 걸립니다. 과거 기출문제까지 다 찾아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화면 캡처를 받고 요거 수정을 하고 해서 이렇게 인쇄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언제 나오냐면 개정세법 이전에 K랩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언제 해주냐는 게 문제입니다. 요번 2월 22일을 했지만 아직도 수정 안 된 게 나와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한 거고 요게 빨리 해주면 3월 초고 안 그러면 3월 중순까지 넘어갈 것 같아요. 요렇게 넘어가 버리면 거기에 플러스 요거 17일 더해버리면 3월 초 17일 더해버리면 빨리 나와야 3월 넷째 주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3월 중순 나왔다 하면 4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4월 시험 끝나버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금 서두른다 하고 여기에만 집중을 한다 그래도 업데이트 기준으로 이걸 바꾸는 거라 작업이 그렇게 왜 책이 안 나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요게 안 되면 요게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준비가 금방 돼요. 이런 식으로. 한 보름이면 편집 인쇄 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4월 시험에는 그래서 그 세무사에도 그 내용, 이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쩌다 나와도 한 문제고요. 지금까지는 출제 안 된 경우가 거의 많았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4월 9일이죠. 4월 9일 시험 열공하시고 많은 분 첫 시험 두 번째 시험이 됐네요. 올해부터는 많이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